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치열한 주말을 보낸 대선 후보들, 오늘도 여야 할 것 없이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해 집중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양자 구도 접전 양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발언이나 인선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나이트 포커스에서 대선 전국 진단해봅니다. 네, 유행 위험도 매우 높음.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모두 일었습니다. 의료 역량도 한계에 도달한 가운데 당국은 예고한 대로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특단의 방역 대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지 6주 만에 연일 요일별 역대 최다 코로나19 환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치솟았고 의료 대응 역량 대비 환자 발생 비율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수도권이 130%에 가깝고 비수도권마저 한계 상황에 달했습니다. 주간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함께 급증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반대로 사용 가능한 중환자실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확산세의 주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지표가 악화하자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모두 최고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는 종합적인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에 60대 이상 고령층이 일평균 확진자의 33%, 위중증 환자의 83%, 사망자의 95%를 차지하며 이들에 대한 3차 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광범위하게 감염이 확산하면서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양성률도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강력한 거리두기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방역 대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6시 이후 사적 모임 금지 등 강력한 대책을 당장 서두르지 않을 경우 들불처럼 번지는 확산세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특히나 이 비수도권 위험도 최고는 처음인데요. 정부는 비수도권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면서 중환자용 병상이 거의 포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상 대기자 중에는 중증 환자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일상회복, 의료인력 확충하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자 의료 현장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 위드 코로나 시행 6주 만에 의료 역량도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는 비수도권까지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습니다. 비수도권의 위험도가 최고 단계로 올라간 것은 처음입니다. 수도권 의료 대응 역량 한계 초과가 지속되고 있고 비수도권도 곧 의료 역량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으며 중환자 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90%를 넘어서며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 역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빨리빨리 전담병원으로 어레인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그러한 진행 과정 자체가 전담병원에 있는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굉장히 제한적이고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하루 넘게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코로나19 환자도 1,500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입원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확충합니다. 오는 20일까지 6곳 821 병상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상 대기자 중 중환자실에 가야 할 정도의 중증도가 높은 대기 환자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상 대기 중 숨진 사람은 지난주에만 10명이 넘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시행 6주 만에 연일 확진자 숫자가 치솟으면서 의료체계 한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의료진들도 현재 의료체계 경고등이 켜졌다면서 일상 회복 멈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아수라장, 전쟁터에 비유하는 의료진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김정은 씨. 정부의 재택치료 방침이 정해진 뒤 쏟아지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치료를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환자도 생겼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우리한테 니네 뭐 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진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이 진짜 이건 정말 말로 설명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의료진의 좌절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병을 얻은 이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불면증은 진짜 기본으로 다 호소를 하고 있고, 진짜 출근하기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참다 못한 의료진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이들은 아수라장, 전쟁터 같은 강한 용어로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 현장은 지금 한마디로 아수라장이고 전쟁터입니다. 근무 중 끼니를 거르는 건 당연하고 제 시간에 퇴근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진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2주가량 멈추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병상과 인력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 병원 동원 방안 등도 논의하자는 겁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일시 중단과 범사회적 총력 대응과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정부와 의료계, 병원계 및 시민사회에 긴급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수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부담 대부분을 떠안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민간 병상을 공영화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병상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스웨덴의 경우처럼 민간 병상의 공영화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사이 노정 합의가 이루어진 지 3달이 지났지만 바뀐 것이 없다는 의료진들. 지칠 대로 지친 현장 인력을 다독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위험도가 올라가고 각종 코로나 지표들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패스까지 속을 썩였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가 의무화된 첫날 QR코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스마트폰보다 수기가 익숙한 고령층은 아예 포기할 정도였는데요. 먹통과 오류에 혼선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결국 이 첫날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직장인들로 붐빌 점심시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잇따라 입구에서 멈춰서더니 좀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접속이 안 돼 식당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발길이 묶인 겁니다. 만료된 QR코드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후 방역 패스가 정식 시행된 첫날부터 방역 패스 시스템이 과부하로 오류가 생겨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14일 경과라든지 메시지가 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료되는지 안 되는 즉석에도 확인도 어렵고 또 그 사이에 또 뒤에 또 이제 고객들이 또 줄 서고 기다리니까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죠. 가시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표정으로 뭐 이렇게 감정을 표시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점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정말 뭐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 시스템이 작동돼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 고령층은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수기 작성만 해봤을 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QR코드는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식당 앞에서 일일이 사용법을 안내했지만 결국 어르신들은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2차까지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걸 못 믿고 그걸 굳이 확인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나가셨어요. 결국 점심 장사를 완전히 망쳤어요. 무인 단말기를 이용해온 스터디 카페 등도 방역 패스에 따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은 업주가 일일이 방문자의 접종 여부를 확인하곤 있지만 일부 손님들은 거부감도 만만치 않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집단시설 자체를 기피한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방역 패스니 뭐니 정부가 그 시책들이 영향을 더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갑작스러운 접속 부하로 전자출입 명부와 쿠브 앱 사용에
불편을 끼쳤다며 긴급 복구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로 인한 논란이 잇따르자 결국 첫날에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카페, 박물관, 영화관 등 16가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가 시행되면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손님은 10만 원, 사업주는 최소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시스템 오류로 혼란을 빚은 데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쏟아지면서 방역 패스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그리고 하루 평균 학생 확진 발생률이 일주일 사이에 1.5배 증가하는 등 감염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학생 미접종자의 7%만 학교 접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교육기관이나 보육기관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18세 이하 학령기 연령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약 한 달 전만 해도 6.5명에 그쳤지만 지난주엔 1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15세 이하 연령군은 16.7명이나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12세에서 15세의 10만 명당 확진자는 17.2명으로 16세에서 17세의 2.3배, 성인의 1.9배에 달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일요일까지 보건소 인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접종하는 찾아가는 백신 접종 수요를 조사했지만 백신 미접종 청소년 6.9%만 학교 방문 접종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12세에서 17세 백신 접종률은 1차는 52.3%, 2차는 37.2%로 특히 12세에서 15세는 1차는 41.9%, 2차는 22.7%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의 이득이 피해보다 크다는 데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내년 2월부터 12세에서 18세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 확대 시행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가만히 놔둘 경우에는 전체 청소년의 절반 정도까지, 한 40% 정도까지는 장기적으로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고, 방역 패스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필수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학교 학원에게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는 15일부터 학교를 방문해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119 구급대와 이상 반응 발생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렇게 나날이 악화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쭉 보셨는데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정부의 방역을 비판하면서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핵심 화두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협상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을 국가가 지원 보상하는 국가 완전 책임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면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보상 지원을 강화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기준이 아닌 정치적 고려로 정치 방역을 펼치고 있다며 공세를 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 의료 시스템 복구, 체계적인 이송체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졸업한 취업준비생과 제대 군인에게 7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정부 방역을 비판하며 표심 공략에 나선 건데 정작 핵심 쟁점인 손실보상 관련 추경 문제는 진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손실보상 50조 원을 공약으로 꺼낸 만큼 협상에 당장 응하라고 했지만 민생 현장에 불이 났습니다. 일단 불부터 끕시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불을 끄겠다는 것은 불을 끄지 않겠다는 말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후 공약이고 지금은 민주당이 대통령과 협상해야 할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로서 당연히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가지고서 지금 시점으로 봐서 추경이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야당에다가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한다는 거는 난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런 모습을 꼬집어 비난했습니다. 제대로 된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금액만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파퓰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국가 재정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만큼 민주당은 추경을 밀어붙이는 게 부담이고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까 봐 불편해하는 모습입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표심 공략 이번에는 각각 지역 행보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3박 4일에 걸친 보수 텃밭 TK 순회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우클릭 행보를 보였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3박 4일 대구 경북 순회 일정 종착지는 포스코 창업자 고 박태준 명예회장 추모 행사였습니다. 보수 텃밭을 돌며 꾸준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발전 공을 언급한 데 이어 마지막 일정 역시 산업화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운 겁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박태준 회장의 이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매물잠김 현상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또 한 번 실용주의적 면모를 내세웠습니다.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당 안팎의 비판에도 다음 정부 공약이 아니라 현재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주 주민들과 만나선 우리나라가 돈을 빌려주는 식의 지원에만 집중하면서 소상공인들이 파산하게 생겼다며 현 정부와 각을 세웠는데 사드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이 이 후보를 향해 달걀을 던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보수 표심 공략을 위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우클릭, 차별화에 몰두했던 TK 탐방을 이 후보는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는 생각을 보통 하고 있었는데 대구 경북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에 대한 기대들이 좀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이사장에 이어 이해찬 전 대표도 침묵을 깨고 이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자꾸 발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17년에 제가 봤던 이재명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그 집념과 그 용기를 가진. 이재명 후보는 이번 TK 순회를 계기로 중도층, 나아가 보수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후보 간 지지율 격차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정권 교체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씨 공과 발언을 놓고 파장이 이어지자 전두환 씨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자라며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거듭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내로남불이다라고 맹비난했고 당 내에서까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민석 기자입니다. 전두환도 공과가 있고 경제에선 성과를 냈다.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씨는 국민을 살해한 용서 못할 중범죄자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결코 전두환을 호평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자택일, 흑백 논리에 지나치게 많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종합적 평가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상대 진영은 100% 다 나쁘고 우리 진영은 100% 다 옳다라고 하는 태도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주당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지역적 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와 함께 이 후보의 진위를 왜곡하지 말라는 변호가 나왔지만 일부 발언만을 두고 전두환을 찬양했다고 덮어씌우는 것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당 일각에선 불필요한 말이었다.
매우 부적절했다는 공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이 후보가 앞서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후보 발언을 비난한 사실을 거론하며 기억상실, 이중인격이라고 몰아붙였고, 이준석 대표는 표를 위해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떤 발언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그 말이 너무 내로남불, 모순적인 표현들이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희대의 내로남불에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며 석고대죄를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가 거듭 해명을 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구 경북 민심을 두드리기 위한 이른바 전략적 우클릭 의도가 깔렸다고 해도 오락가락 행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정부가 공급을 틀어주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현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면서 민간 주도로 전폭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내걸었습니다. 또 이 선대위 내부에선 손실보상을 비롯한 핵심 공약이나 인선을 놓고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강북구 미아동의 재건축 현장을 찾아 전폭적인 규제 완화로 임기 내 수도권 130만 호 공급을 천명했습니다. 일단 주택 매매 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 해가지고 가격 상승 압박을 좀 줄여서. 마찬가지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정부가 공급을 틀어지는 건 시대착오라 비판하면서 민간 주도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네. 외연 확장을 기치로 내건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주요 본부장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선대위 조직이 갖춰지는 가운데 혼선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편법 증여 의혹으로 탈당했던 전복민 의원이 복당해 선대위 직책을 맡아 논란이 커진 가운데 당 지도부가 전 의원의 지역구 조직위원장 임명을 보류시켰고, 이해 충돌 문제로 탈당한 무소속 박덕흠 의원을 충북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 1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메시지가 엇박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는 절차에서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 말이 옳다며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이제 의견을 좀 고안해가는 그런 모양새고요. 그리고 추경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옳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교체 여론을 끌어안기 위한 공약에 집중한다는 전략이지만 인선과 공약을 둘러싼 잡음 속에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꼬리표는 아직 떼지 못한 상황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추위는 내일부터 누그러들겠지만 주말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정혜웅 기자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엄습한 아침 출근길. 거리에는 두꺼운 겨울 패딩과 털목도리, 장갑까지 등장했습니다. 초겨울이 아닌 한겨울 풍경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따뜻한 커피로 손을 녹이는가 하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추위를 피하는 모습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전북 무주 덕유봉으로 무려 영하 15.2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철원군 임남면도 영하 14.9도를 기록했고 춘천 영하 9.6도, 서울 영하 5.9도, 대전 영하 5.7도, 전주 영하 3.2도 등 대부분 지방이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 않고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월요일 오전까지 기온이 낮고 추웠는데요. 14일 화요일부터 바람의 방향이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수요일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는 이번보다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금요일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파와 함께 주말과 휴일에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대설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탱크 윗부분에서 작업하던 도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도로 바로 옆에 들어선 공장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차 수십 대가 동원돼 물을 퍼부어도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거 뭐야? 난리 났다. 전남 여수 산단에 있는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건 오후 1시 40분쯤. 얼마나 불길과 연기가 거셌는지 10km 밖에서도 확인될 정도였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3명은 당시에 탱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도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은 탱크 3곳을 완전히 태우고 3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주변에 다른 탱크 여럿이 가까이 붙어 있었지만 다행히 옮겨 붙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 당시 유증기 회수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결 작업 중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어떤 폭발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왜 그 폭발이 났는지 어떤 하원이 있었는지 그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고 공장 관계자를 불러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른바 윗선 연결고리로 지목된 유한기 전 본부장이 숨진 뒤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은 의혹을 규명하려면 고인의 휴대전화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점과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밀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도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통상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 사건 종결 방식인 공소권 없음 처분 시점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4년 화천대유 일당에게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수사하기 어려워졌지만 윗선 수사에 실마리까지 놓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 등 윗선과 함께 황무성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핵심 인물이 세상을 떠나 연결고리는 끊어졌지만 검찰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부분만 따로 떼어 종결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건과 같이 처분하기도 한다며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수사팀은 남은 의혹을 규명하려면 생전 고인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앞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던 만큼 고인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유족이 변사 사건을 맡은 경찰에도 유서나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유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점과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 안팎에선 황 전 사장의 사퇴 의혹과 함께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결재문서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던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의 소환조사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3D 프린터의 유해성 문제를 고발한 YTN의 탐사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5개 부처 합동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필라멘트 등 3D 프린팅 소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교육 현장에 보급된 사용 매뉴얼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고열에 녹여
설계도대로 층층이 쌓아가는 3D 프린팅 기술. YTN 자체 실험 결과 톨루엔 등 1급 발암물질과 함께 산업단지나 소각장에서 검출되는 유독물 자일렌까지 검출됐습니다. 오자일렌 같은 물질이 나왔다는 것은 이외에 다른 물질들도 충분히 생성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국내 모든 플라스틱 필라멘트 제조업체. 연구기관과 함께 3D 프린팅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측정해 품질 인증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국 초중고 3D 프린터 수업 교실에 배포된 매뉴얼도 모두 뜯어고칩니다. 초안에 들어가 있다가 빠진 유해성 경고 내용을 다시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안전 문제를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3D 프린팅 가이드라인 개정이라든지 현장 점검 강화.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품질 인증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중국에서 넘어오는 저가의 필라멘트를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3D 프린팅 산업진흥법에 안전 관련 조항 자체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교사와 학생 등 3D 프린터 이용자의 안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게 73억이 과기부에서 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피해 실태 조사도 시급합니다. 3D 프린팅 수업이 2014년부터 8년 동안 이어지면서 교사와 학생의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YTN 취재 결과 교육당국은 전혀 모르고 있던 교사 4명과 학생 1명이 급성암 등 심각한 건강 이상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대소변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응급실에 갔었는데요. 의학적으로 3D 프린터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뒤에 정부가 나선다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되풀이되는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가입을 하면 수출길이 넓어져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농축수산물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세계 무역 규모의 15%, 전 세계 GDP의 13%를 차지하는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 전략적 가치와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중국과 타이완이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인 RCEP하려 등 아태 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가입 논의를 정부 부처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FTA로 2019년 기준 무역액 규모가 5조 7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한국의 CPTPP 가입 시 시장 다변화로 수출기를 넓히고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약화를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대-CPTPP 회원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23%에 달합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국의 평균 생산성이 0.75% 향상되고 수출 기업 수는 38.9%, 실질 GDP는 1.07%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가입 시 시장 개방률이 95%대로 다른 FTA에 비해 상당히 높아 농축수산물 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농업인 단체들은 가입 시 수입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농업 생산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PTPP 의장국인 일본이 한국의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규제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우리나라 가계 부문의 레버리징, 즉 GDP 대비 부채 비율 상승 기간이 매우 길고 부채 비율도 세계적으로 높아 향후 경기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42개국의 레버리징 기간은 평균 3, 4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이후 무려 16년이나 가계 레버리징이 이어져 세계적으로도 이례적 현상이라고 한국은행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매크로 레버리지 수준이 254%에 달해 코로나19 이전 평균보다 29%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면서 사실상 올림픽 참석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캔버라 현지에서 홍선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 등 어떤 나라로부터도 동참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보이콧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그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보이콧 동참을 선언한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이지만 호주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이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밝힌 입장과 같은 맥락이지만 올림픽 참석 의지를 더욱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 모두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 뒤에는 K9 자주포와 탄약 운반차 등 약 1조 원어치를 호주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도 이루어졌습니다. 수도 캔버라에서 정상외교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호주 최대 경제도시 시드니로 이동해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외교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캔버라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네, 국산 무기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한화디펜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에 맞춰 호주 무기체계 획등 전문 기관인 CASG와 K9 자주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로 호주 정부의 사업 예산은 1조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를 비롯해 중부 5개 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등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 발생 사흘째인 현지 시각 12일 로이터와 AFP 등 외신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최소 94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켄터키주에서만 80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구조 작업이 계속되면서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토네이도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중부 켄터키주의 소도시인 메이필드입니다. 도시 전체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호준석 기자입니다. 어디가 집이었고 어디가 학교였는지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철골과 벽돌로 된 큰 건물들만 앙상한 뼈대를 겨우 남겼습니다. 인구 10,000명이 모여 살던 메이필드시가 하룻밤새 이렇게 되리라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This was a restaurant right here. And as you can see, there's nothing left of it. 모든 걸 잃은 가장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물을 터뜨립니다. 급히 지하실로 대피했던 가족은 몇 분 만에 보금자리가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I'm going to tell you right now, I'm warning you when we go up there that I don't think the house is there. It's gone. And sure enough, that end of the house was gone. 대부분 중남미계인 근로자들이 주말 밤에도 나와 성탄 시즌을 앞두고 양초를 만들던 공장은 최대 비극의 현장이 됐습니다. The whole building was just gone in shambles. There's people screaming, people trying to climb out, people who are crushed. One of my girls was crushed really bad. 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던 미구조 근로자가 8명이라고 공장 측이 밝혀 인명피해는 다행히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올겨울 미국 이상구온의 후폭풍이 평화롭게 살아가던 도시 하나를 지도에서 지웠습니다. All the rubble I went through, it was like a war. I don't know how you explain, like a war zone or something. It was awful. It's so awful. YTN 호준석입니다. 미국의 토네이도는 대부분 봄철에 발생합니다. 겨울철에 이처럼 대규모 피해를 안긴 토네이도는 관측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나타난 따뜻한 겨울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보통 미국의 토네이도는 봄철에 주로 발생합니다. 중부 평야지대가 주요 피해 지역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로키 산맥을 넘어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따뜻하고 습한 평야지대의 공기와 만나며 발생합니다. 온도차가 심한 대규모의 공기가 맞부딪혀야 토네이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평야지대의 기온이 낮아져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역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토네이도 15개 가운데 12월에 발생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뒤엎는 토네이도의 겨울 질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포근한 겨울 날씨가 원인이었습니다. 토네이도 발생 직전 미국 남부 지역에는 낮 기온이 21도에서 26도에 이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이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겨울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입니다.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북미 지역에는 북극 한파로 무척 추운 겨울과 함께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봄에 이어 겨울 토네이도의 피해가 일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는 생각을 보통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녀본 바닥인 이심은 그와는 좀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 경북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에 대한 기대들이 좀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또한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입니다.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줘가지고 오늘날의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 민주당 정부가 이 공급을 틀어준 것이 시대착오적인 그 이념에 의한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해서 약 한 200만 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다해서 약 130만 호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 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경북 성주 그리고 포항 일대를 다니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 강북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3박 4일간의 이재명 후보 대구 경북 지역 메타버스 일정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성주에서 이제 이를테면 계란을 맞을 뻔했다, 다른 사람이 맞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 현장이 성주 참외 모종 심기 체험 행사 현장이었고 성주하면 참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드 배치 논란을 겪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관련 있죠? 예. 네, 맞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지금 계란을 투척한 분이 활동가라고 본인을 밝혔어요. 그 말은 네. 사드 배치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활동가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계란을 투척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맞진 않았고 수행하던 분들이 파편이 튀어서 맞았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네. 있는데 아마 저분이 주장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사드 빼주기로 했지 않냐. 그 약속 왜 안 지키냐 이러면서 이제 계란을 던진 걸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분이 민주당 정권의 이재명 후보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아마 이제 활동가 입장에서는 뭐 저런 행동을 한 건데 뭐 저렇게 해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의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저런 네. 방법으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국방과 연관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컨대 뭐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다른 나라의 미사일을 발사하게 한 장치가 아니라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은 뭐 주민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네.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탄핵을 당한 이후 이제 대통령직이 거리된 상태에서 전격 도입이 결정된 바 있고 임시 배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불법 사드 배치다라고 해서 추가 사드 배치는 절대로 없다라고 공약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추가 사드 사기가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임시 배치라는 단어보다는 지금 콘크리트 공사까지 하면서 완전한 배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거기서 지금 활동가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배치된 것만큼 좀 활동가 분들도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 교수님 말씀처럼 방법은 좀 잘못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목소리들 지난번 뭐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여야를 떠나서 좀 대선 후보들이 소수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는 좀 꼼꼼하게 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서 지역 민생을 살피기도 했는데 여기 자리에선 또 주가 조작을 철저히 응징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씨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주가 조작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과 저는 무관하다고 보지 않고요. 다만 이 주가 조작 문제는 사실은 그 개미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근데 20, 30대 젊은 층이 사실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0, 30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주식에 관련된 세금을 유예하는 정책을 쓰겠다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익이 나는 부분엔 세금도 일정 부분 좀 연기해서 나중에 걷겠다는 얘기도 하는 걸로 보면 20, 30대를 향한 그 메시지라고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부분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고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요즘 젊은 층 20, 30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20, 30대의 지지를 강하게 끌어내려는 의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죽도시장에서 주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았다. 너무 좀 김건희 씨를 겨냥한 꿰어맞추기식 공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만약 증권거래소 같은 데 가셔가지고 뭐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 가셔서 하셨으면은 적절했을 것 같은데 왜 포항의 죽도시장 가서 갑자기 느닷없이 저런 얘기를 꺼내셨을까라는 것은 좀 의아한 점으로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2개밖에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할 얘기도 많은데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또 이 보수 진영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거론한 것을 놓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접 해명에 나섰거든요.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양자택일, 흑백 논리에 지나치게 많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종합적 평가를 하되 그렇다고 해서 상대 진영은 100% 다 나쁘고 우리 진영은 100% 다 옳다라고 하는 태도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이 발언의 어떤 별도 논란을 떼어놓고 보자면 자 별도로 또 대구 경주를 시작으로 TK 곳곳 바닥 민심을 훑은 만큼 사실 보수 민심을 좀 겨냥한 행보로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박태준 명예회장 10주기 행사에 참석한 건 아니겠습니까? 좀 뭉뚱그려서 이 같은 보수 표심을 공략한 이재명 후보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박 4일의 일정이었죠. 지금 포항 가서 영일만 가서 허허벌판에서 제철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산업화에 기여했다. 박태준 전 포철 회장님의 그런 도전 정신과 희망 정신을 갖고
내가 새롭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불러일으켜 세우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했던 여러 가지 산업화 정책에 대한 칭찬도 했었습니다. 네. 그것과 덧붙여서 좀 저는 아쉽다고 보여지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가 있다. 경제는 잘하지 않았느냐. 이런 발언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나 지금 계속 기자분들이 그 발언이 어떤 겁니까? 라고 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치는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다가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 못할 범죄자인 전두환 씨를 학살자 전두환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호남을 능멸했다. 석고대죄해라. 이런 식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공과가 있다. 경제는 잘했다. 이렇게 한 것은 심상정 후보의 얘기를 빌면은 결국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아니냐. 본인이 하면은 공정하고 진영을 떠난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하면은 호남 비하 발언이고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번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 정치인들 공과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국민을 학살한 그러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은 따질 수가 없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보면 유연의 어떤 유연성 또 실용주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칭찬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게 전두환 씨가 했던 행동을 보면 어느 국민도 전두환 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 정책도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3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지만 그것도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경제 성장에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희생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봐서 이 전두환 씨가 잘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취지로 본다고 하면 아까 이제 그 해명 나왔지 않습니까? 양자택일이나 흑백 논리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것을 경계하겠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두환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잘했다 이런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가 너무 이제 반대 진영의 생각들이나 주장이나 했던 행동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들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결국은 잘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또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큰 틀에서 얘기하다가 전두환 씨 사례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당 일각에서 불필요한 말이었다,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TK 지역에서 조금 인기 좀 얻으려고 하셨다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지지를 잃게 생기지 않았느냐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광주에 계신 유족분들, 희생자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저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나 반발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전두환 씨도 공과가 있어. 경제는 잘했어. 정치는 잘했어. 얘기를 하더라도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좀 진정성 있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하려면 양자택일, 흑백 논리 이거에 치우치면 안 된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우리 그렇게 너무 흑백 논리로 보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석고대죄라고 해놓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흑백 논리를 벗어난 거고 이거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대선 국면 이전부터 이 인물이 언제 등판할 것인가를 놓고 두 분을 포함해서 평론가분들하고 한번 짚어봤었는데 유시민 전 이사장에 이어서 이해찬 전 대표도 지원군으로 나섰고 여기에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평가를 얻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저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어디를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선은 후보가 중심이 돼야지 그런 지원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선거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지금 명색이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당의 언론께서 선거 전략으로
이간책을 삼으셨다는 걸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다 왕노릇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 당의 모든 구성원은 우리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할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지명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국민의힘 상황을 향해서 오합지 왕이라고 비판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간책이다 이렇게 YTN 나와서 발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찬 이제 전 대표가 얘기한 부분은 네. 사실은 이제 선거 과정이 대선 과정에서는 후보가 사실은 많은 부분 전면에 나서서 본인의 생각과 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예를 들면 김종인 지금 선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너무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되거나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게 되면 그분이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의 정책적 능력과 그런 비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해찬 후보의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합지 왕이다 이런 것까지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지금 선대위원장이 너무 자주 나오고 언론의 중심에 서는 것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게 필요하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서 본인의 생각과 그다음에 어떤 비전 또 정책 이런 부분들을 직접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해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치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자질이 부족한 것을 오합지왕이라는 표현을 빌어서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이를테면 측면 지원 사격을 한 건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쪽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해찬 전 대표가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하나는 급하다. 그만큼 우리가 좀 불리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선거가 다가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등장한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총괄선대위원장, 총괄선대본부장 이 가장 중요한 두 자리가 없어요. 구심점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선거를 치르는데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 김종인 선대위원장 아주 효율적인, 유기적인 그런 관계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선수가 주목받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코치와 감독도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선수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 가지로 작전을 짜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뒤에 숨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공개 일정을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도 적절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대위 체제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라는 것과 우리는 저런 총괄 선대위원장 없는데 부럽다라는 시기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말씀하세요. 공격은 아니고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언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나 코치도 인터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선수보다 많아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수가 더 많이 해야 되고 뒤에서 돕는 분들은 횟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들을 국민의힘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지금 말씀만 놓고 봤을 때 요 며칠 사실 한쪽에선 후보만 보이고 한쪽에선 후보가 너무 안 보인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설명에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측면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해찬 전 대표 또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도 추 전 장관 아마 SNS를 이른바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마 봤을 겁니다.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혹들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양평의 땅 관련해서 차명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뭐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했다든지 논문에 표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다만 예를 들면 얼굴 관련된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건 충분히 검증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뭐 성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본질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전 장관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은 빼고 정말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추미애 당시 후보가 계속해서 꽝 잡는 매를 좀 자임했던 부분도 기억이 나긴 하고요. 예. 근데 지금 저런 행동은 결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이요 당대표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어요. 저러한 그 부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한 공격은 특정 유튜버에게 맡겨놓으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뭐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좀 너무 많은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저거 너무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민주당도 좀 너무 껄끄러워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키워준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려고 작심한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윤석열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강북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구상을 밝혔는데 발언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기존 주택들,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좀 여건 조성을 하면은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부동산이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공급 신호를 줘야 한다는 말과 함께 지금 정권과 또 이재명 후보랑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실패했다라는 또 언급을 기존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떤 차별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차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도 같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도 물론 그 부분을 지적했고 이재명 후보도 또 뭐 국민들도 대부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오늘 윤석열 후보 얘기한 게 사실은 양도세를 좀 부과하는 것을 늦추자는 얘기라고 들려요. 그러니까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근데 이재명 후보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양도세를 1년 정도 유예해 주는 게 어떻겠냐. 네. 그래서 이제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주택자들이 물론 이것도 반대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기간을 줬는데 집값이 오를 걸 생각해서 그래도 안 팔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이걸 또 준다고 해서 과연 그분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양도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연기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집을 많이 공급하자는 부분. 이것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후보도 집을 많이 공급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문재인 정부도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집을 많이 공급하는 쪽으로 정책을 좀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시장에 공급 신호를 줘야 된다는 것도 두 후보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부동산 정책은 크게 두 후보 간에 큰 차이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부동산 정책의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데 두 사람이 좀 의견을 같이 모아서 국회가 좀 나서서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두 후보의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바꿔 말하면 물론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겁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한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방안을 내놨고 또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비슷한 세제 완화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높아요. 선심성이란 비판을 좀 둘 다 피해가기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랑 공급 문제가 두 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각 후보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요. 네.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둘 다 뭐 200만 원씩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민간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공공 개발을 통해서 좀 임대업을 좀 활성화해서 집 없는 분들이 집 마련하는 데 좀 도움을 주자라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도 지금 수도권에 130만 호, 이재명 후보는 한 150만 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일기 신도 기억나세요? 뭐 분당, 평촌, 뭐 일산 이 5개 신도시의 총 가구 수가요 29만 2천 가구예요. 그러면은 지금 수도권에 그만한 택지 개발할 곳도 없고 서울 지역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데 어떻게 130만 가구, 150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할 수가 있는지 저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국민의 집값 마련을 위한 하나의 기대감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가 좀 큽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현실성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어쨌든 정책 경쟁이 시작이 됐다는 것은 뭐 반가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직속으로 새 시대 이름이 새시대 준비위원회입니다. 7개 본부, 5명의 본부장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사실 새시대 준비위원회의 목적을 보면 비문 반문 다 모여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은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분들을 통해서 네. 과연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 하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요즘은요 인물 몇 명 들어와서 그분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중도 진영에 있는 분을 끌어올리면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중도 진영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좌표를 설정하고 그 부분들을 설득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예컨대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분들, 문재인 정부에 반대했던 분들을 다 모아놓고 새시대 준비위원회다. 과연 그게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외연 확장이 상당히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문 반문이라고 하는 건 이미 어느 정도 결집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정권 교체율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좀 더 중도 진영을 끌어모으려면 인물 중심이 아니라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중도 확장에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는 같이 묶어서 질문 드리기로 하고 지금 선대위 인선 놓고도 또 잡음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김성태 전 의원, 함익병 원장, 노재승 전 위원장까지 인선을 번복한 사례가 있는데 불과 얼마 안 된 시간인데 또 전봉민 의원, 또 박덕흠 의원, 무소속 의원 이름을 올렸다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렇죠. 좀 잡음은 어떻게 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저것도 사실은 왜 선대위에서 저런 분들을 임명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전범민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 잘 아시잖아요. TV에 기자한테 뇌물 주려고 했잖아요. 무마하려고. 그런 분을 어떻게 지금 본인이 그리고 탈당했다가 몰래 또 들어왔어요. 이런 뭐 몰래 들어온 건 아니죠. 어쨌든 들어왔어요, 다시. 근데 그런 분들을 다시 선대위에 임명을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박덕흠 의원도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을 다시 불러 들어가지고 선대위에 직책을 맡긴다? 국민들이 보면 그러면 부동산 정책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김성태, 함익병, 노재승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로운 인물 영입하는 거 그다음에 내부 인물 영입하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고 논란이 컸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네. 선대에 인선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국민적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나 부분을 판단해서 해야 될 텐데 아무나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하는 그런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런 부분에 제대로 안 하면 선대위에 대한 신뢰나 아니면 기대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의 기대감이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대위 인적 구성은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분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을 놓고 일각에서 이제 은근슬쩍 복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은근슬쩍인 거야 아니면 검증에서 좀 단계에서 실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냥 좀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다 우리 편들 다 모여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논란이 되고 비판이 있는 분들은 선대위에 끌어들이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좀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시대 준비위원회나 같이 위원회 하나 더 만들었는데 동서화합 미래특별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거창하게 국민통합을 우리는 추구를 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엔 민주당에 계신 분들 여기에 자리 있으니까 일로 빨리 넘어오세요 라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것들은 한 진영에서 한 진영으로 오는 분들에게 좀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정책 공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조금 전에 이제 부동산 문제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N번방 관련해서 방지법이 이제
개 안에서도 재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러니까 사전 검열이냐 보호 장치이냐를 놓고 이제 여기에 대한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끼리도 공방이 붙었습니다. 자, 대선 후보 입장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N번방에 대한 좀 참고용으로 화면을 좀 띄워봐 주시고 혹시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대선 국면에서 지금 어떻게 좀 번질까요? 어떻게 확산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십니까? 이제 이게 특정 계층이나 특정 연령대를 겨냥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N번방 방지법이 들어있는 걸 보면 네. 연매출 10억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가 필터링 대상입니다. 그럼 예. 일반인들은 사실 거의 필터링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연매출 10억으로 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봐야 되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도 인터넷 사업자 중에 이런 사람이 몇 %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 필터링해서 혹시나 이런 이제 아까 우리가 문제가 된 N번방처럼 이렇게 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만든 거고 이건 여야 합의해서 만든 겁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 당이 추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와서 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게 목적이고 개인의 어떤 인터넷에 올리는 거 예컨대 일부에서는 또 뭐 고양이 사진 올리고 자기 반려견 사진 올리는 것까지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저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매출 10억이나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가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일반인들의 인터넷 사용에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슈화하는 것은 특정 연령대나 특정 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N번방 사건 때문에 이 법이 이제 취지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법인데 불법 영상물을 올리지 못하게 해서 피해를 막자는 취지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검열인가 보호 장치인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에 좀 무게를 실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우리 예. 헌법 21조죠. 그러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는 네. 것인데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불법 촬영물을 기본적으로 유포하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냐? 라는 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가 저질러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을 통신비밀 침해로 봐야 되는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러한 것들에 대한 법은 강화하는 것은 맞는데 필터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표현의 자유를 좀 광범위하게 보장을 해줘야지 왜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느냐, 제한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도 일리가 있으니 네. 필터링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터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현실화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해도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채팅방에서의 저런 움직임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가 42%, 또 이재명 후보가 40.6%를 기록하면서 다자대결에서 두 후보가 1.4%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선 가능성 또 조사 결과까지 보여주시고 자, 최 교수님 어떻게 좀 지지율 추이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지율 추이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요, 저는. 계속 접전이에요? 그럼요, 네. 계속 접전이고요. 이건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 뒤섰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은 사실 엎치락 뒤치락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상당히 박빙으로 근접한 차이에서 서로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추세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때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을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시기별로 했던 부분의 차이를 네. 보는 거 이런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여론조사 추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11월 마지막 주랑 12월 둘째 주를 비교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추이 지켜보고 이 있습니까? 부분을 보면은요 이재명 후보는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윤석열 후보도 상승을 했지만 예. 그 차이가 좀 미세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2%,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0.4%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엔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해야 돼, 정권 교체가 필요해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그 지지세를 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내가 지지를 못 받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는 표현 쓰셨는데, 자, 연령별로 어떤지 한번 어떻게 결집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25.6%, 윤석열 후보가 34.7, 그리고 30대가 43.2, 윤석열 후보가 35.3.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뭐 여러 번 언급한 대로 20대 지지율이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연령별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연령별 지지율 같은 경우 30대 같은 경우에 윤석열 후보가 좀 밀리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건 사실 변화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30대에서 앞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 말은 사실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발언 중에 노동과 관련된 발언들이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발언들이 많아. 주 120시간 발언이라든지 네.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최저시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논란이 있었고, 롤러에 의해서 사망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 그 사건 이후에도 사실은 운전하신 분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30대에게 상당히 실망을 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이나 본인의 실언들이 30대에게 지지를 좀 철회당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을 걸로 보여지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연령별로 하나 더 보면 지지 후보를 교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 바꿀 수도 있다는 답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18세에서 29세 연령층과 30대 같은 경우는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지금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양 캠프도 모두 이 점을 좀 주목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결정적인 포인트가 20, 30대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본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요, 18세에서 29세까지의 지지율을 합산을 해보면은 대략 40% 정도가 아직 나는 지지를 후보를 정하지 못했어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되게 한 15% 내외 정도인데, 네. 여긴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진영, 지역, 뭐 어떤 이념 이런 거를 떠나서 합리성, 객관성, 과연 누가 나라를 제대로 비전을 갖고 다스릴 수가 있느냐라는 걸 판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MZ세대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만큼은 자꾸 뭐 돈으로 뭘 해주겠다, 등록금 깎아주겠다, 청년수당 주겠다, 아니면 뭘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20, 30대 생각이 분들은요, 전환될까요? 예. 기회를 제발 공정해 줬으면 좋겠다. 과정도 공정하게 하고 네. 결과는 정의롭게 나타나야 된다. 조국 전 장관의 사태에서 보듯이 내가 권력층의 아버지, 부모님이라고 해서 내 자식에게 그런 기회에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 자체는 이거는 불공정한 나라다. 그래서 제발 기회라도 공정하게 줘라. 차별대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 캠프가 좀 더 면밀하게 자꾸 돈으로 뭘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기회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 부분에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역별로 봤을 때 윤 후보와 이 후보가 수도권에서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37.3, 윤석열 후보가 41.2, 인천 경기는 이제 이 후보가 42.9, 윤석열 후보가 41.5고,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쭉 보여주시고, 지금 보면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45.2,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다음 조사 결과 주시죠.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이재명 후보가 39.7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결과는 조금 두 후보 차이가 크고, MBC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자, 사자 가상 대결에서 이제 이 후보도 앞선 결과와 같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는데, MBC 조사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띄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끝으로 소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의 배우자를 검증하는 범위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자, 한번 보시죠. 사생활까지 포함해서 모든 의혹을 검증하자가 25.7%, 사생활은 빼고 도덕성과 비리 의혹만 놓고 검증하자 54.5고, 어떻습니까? 크게 봤을 때는 검증하자는 목소리가 거의 한 80대고, 검증 필요 없다 17.2%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검증을 해야죠. 국민적 관심사예요. 영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국제사회에 가서도 영부인이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후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후보와 함께 대통령의 역할을 보좌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영부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부인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는 부분에서 또 그분이 혹시나 불법적인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80% 정도가 80% 이상이죠 결국은 그런 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사생활의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네. 도덕적인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 혹시나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조사하고 또 검증받고 털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을 제외한 도덕성과 비리 의혹 중심으로 검증하자는 목소리도 이미 절반을 넘거든요. 네. 저는요, 공인은 사생활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인이 어떻게 사생활이 있습니까? 사생활도 공적인 영역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사인이 여러 가지 사생활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서 공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이 사생활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도덕성 검증 안 하겠어요.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MBC의 대선 후보 배우자 검증 여론조사 저거는요, 분명히 좀 의도가 있어 보여요. 이재명 후보의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무척 활발하게 내조 활동도 하고 있고 선거운동 요새 같이 하고 다니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근데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는 빨리 나와서 대중 앞에 나와서 검증을 받아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압박의 하나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이제 장 교수가 말씀하신 부분은 MBC가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요. 아마 이 문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왜 영부인을 예를 들면 검증한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반대하는 논란도 많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민적 여론이 어떠냐 하는 부분들에서 아마 알고 싶고 또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를 좀 알릴 필요가 있어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대선 주자의 후보 부인은 당연히 검증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자꾸 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냐면 아까 이제 MBC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51%도 이거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대중 앞에 나와라. 그렇게 이제 저는 인식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좀 어려운 질문 주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일주일 지나도 김건희 씨 등판 여부는 언제로 힘든 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캠프 내에서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들도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수님 혹시 덧붙이실 저는 이제 말씀 말씀하신 똑같아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선대위 관계자들을 볼 때는 사실 김건희 씨 등판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또 그분이 나와서 또 지지자들은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등장하면 사생활 관련된 부분 안 물어보겠습니까? 도덕성 관련된 부분 안 물어보겠습니까? 근데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또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선 후보 배우자의 검증 범위에 대한 여론조사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사님 어디 갔어요? 잃어버렸어요. 여보. 여사님 어디 계세요? 여보. 여사님. 아니 사람 잃어버리셨대요. 이 대리인. 예, 야. 여기 왔습니다. 여사님. 자꾸 후보 교체하자 이러는데. 후보 교체하자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싸움 나요. 후보님도 비기면서 여사님 안동의 곡식을 먹고 자란 안동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함께 사는 김혜경은 안동 김씨입니다. 양반도 정책 장군이다. 전두환 3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많이들 갖다 먹었는데 대진항에 가서 예, 맞습니다. 주말에 대진항에 가서 사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저도장은 이재명 후보가 오늘 충만 작정이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해서 공과가 있다라고. 아니 난 그 얘기도 맨날 바뀌니까 무슨 해방 후에 뭐 무슨 미국하고 뭐 친일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저는 정말 같은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후보를 사랑해 주세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 대응 상황은 긴박합니다. 확진자 접촉 하루 만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등 전파 속도가 델타 변이보다 최대 2배가량 빠른 것으로 보여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전라북도 완주의 공공체육시설. 당분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폐쇄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네,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로당도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일주일간 시설 폐쇄나 휴관을 결정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여러 사람이 서로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 혼자 이제 집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불편하시겠네요. 네, 많이 불편하죠. 초등학교 5곳과 유치원 9곳도 학부모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를 시간을 상시 운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검사팀도 더 투입을 하고 시간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날까지 8명이었던 전북발 오미크론 확진자는 30명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완주의 어린이집에서 원생 등 6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추가 판명됐고 관련 가족 모임에서 13명이 더 나왔습니다. 전남 한평으로 이어진 확산고리에서도 변이 확진 3명이 추가로 확인됐고 강원도에서도 처음으로 변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 분석 결과 오미크론 감염 또는 감염 의심자 4명 가운데 1명은 진단 당시에 무증상이었고 무증상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증상 전파 사례는 다른 변이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확정 사례에 있어서도 해당 상황들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게 확인됐다. 실제로 전라남도에서 확진자 접촉 하루 만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연쇄 N차 감염을 일으킨 경우가 나와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와 입소자를 더해 30명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감염이 이어지면서 비수도권 확진자는 1,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홍성교도소입니다. 지난달 말 새로 수용된 한 명이 지난 11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어진 수용자와 직원 500여 명 전수검사에서 무더기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들을 홍성교도소 내에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감염 가능성이 낮은 200여 명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했습니다. 교정당국은 신입 수용자의 경우 입소 2주 이상 격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며 다른 경로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작년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과 다르게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1,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확진자가 많은 부산에서는 200명 넘게 새로 확진됐습니다. 서구교회와 사하구음악학원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부산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았던 경남에서는 어린이집과 학원,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대구, 강원, 충남, 경북 등 모두 6개 광역시도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군이 완전 접종군에 비해 위중증과 사망 위험성이 각각 11배와 9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3차 접종의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백신 접종 간격 단축에 따라 오늘부터 3차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국내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병률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군의 발병률은 12.82명, 완전 접종군의 발병률은 5.44명으로 미접종군이 2.4배 높았습니다. 또 확진이 되더라도 예방접종을 한 사람의 경우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될 확률도 크게 낮았습니다. 위중증률은 미접종군이 0.34명, 완전 접종군이 0.03명으로 11.3배, 사망 위험은 미접종군이 0.09명, 완전 접종군이 0.01명으로 9배 높았습니다. 특히 3차 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후 확진자에 비해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할 위험이 91.5%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급증이나 동세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 격리, 치료,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가 차질 없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2차 접종 완료 뒤 3개월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3차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3차 접종 완료 시 위중증과 사망자가 감소하는 접종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일부터 시작되는 3차 접종 예약에 적극 동참하시고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차 접종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3차는 모더나로만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한다면 화이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 오미크론 변이에도 감염 예방 효과가 뚜렷했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된 만큼 특히 위중증화 위험성이 큰 고령층에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그동안 공연을 준비했다가 코로나 확산에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를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감염병 확산으로 공연이 중단되면 대관료 전액을 돌려주도록 5개 대형 공연장의 약관이 바뀐 데 이어 나머지 공연장에 적용될 표준 계약서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앞에 결국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불한 극장 대관료를 포함해 손실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포스터도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대관료 또 홍보 비용 지난해 코로나로 무대에 올리지 못하고 취소된 공연은 16,000건이 넘습니다. 전시도 2,700여 건이 취소됐는데 공연과 전시를 합친 피해액은 4천억 원 규모입니다. 미리 낸 대관료는 전액 돌려받을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100%를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조그만 그냥 공연 제작자 회사들은 다 파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연장 관련 갈등이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선 예술의 전당과 LG아트센터, 세종문화회관 등 5개 대형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를 고쳤습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공연이 중단될 경우 대관료 100%를 돌려주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또 현재 30%에 달하는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입장권 판매 석 달 전까지 내야 하는 대관료 잔금 납부 시기를 입장권 판매 전까지로 늦췄습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이용료의 40에서
100%까지 부과하는 등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극장에서도 쓸 수 있는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를 새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공연이 취소되면 대관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 계약금 요율은 공연장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만간 공개 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는데 내년 2월까지 공포할 계획입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영국 총리가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일이 밀려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제치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유럽 지도자들과 과학자들이 예상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각 12일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일이 밀려들고 있다며 곧 우세종이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Because of the evidence that Omicron is doubling here in the UK every 2 to 3 days. And we know from bitter experience how these exponential curves develop. No one should be in any doubt. There is a tidal wave of Omicron coming. BBC 방송에 따르면 현지 시각 12일 기준 영국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3,1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 2건이 나온 뒤 불과 2주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도 지난 10일 오미크론이 수주가 아닌 수일 내에 델타 변이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올보로 대학의 마스 알버트센 교수도 현재 궤적으로 볼 때 오미크론이 이번 주가 끝나기 전까지 덴마크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영국과 덴마크는 특히 주의 깊게 변이의 확산을 추적하고 모델화하고 있으며 이 두 나라의 사례는 유럽 다른 지역에서의 현상까지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해 불과 4주 안에 우세종이 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공에서는 오미크론이 처음 출현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수준이 꽤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유럽이야말로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추월했는지를 판가름할 진정한 시험대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 13일 런던의 한 백신 접종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1명 이상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장관은 이에 앞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가 약 1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종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밑돌면서 다소 춥게 느껴졌는데 내일은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오늘보다 5도, 예년보다 3도가량 높아 상대적으로 크게 춥지 않겠고 낮 기온도 7도로 오늘보다 5도, 예년보다 3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다만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과 밤에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거나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린 눈과 비가 얼어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전 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 부산 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8도, 광주 9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주 후반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